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집값 바닥 신호를 통해 주택 매수 적정 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현재 자산 시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 소비자의 구매력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더욱이 소비 여력 감소 및 구매력 저하는 기업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침체를 야기합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률에 대해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1990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채택한 이후 32개국 이상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98년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역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 소비 지출을 활용한 인플레이션율 2%를 목표로 통화정책 및 고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을 수반하는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 내지 2%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3% 이상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내지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을 수반하며 상장사 등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대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가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시기였습니다. 수출이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주가 상승과 더불어 소비 여력이 증가하며 투자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으면 기업이 생산 원가를 소비자에 전가하기 어려워 실적 악화와 더불어 기업 경영난에 봉착하고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으로 경기 악순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악순환 시기에는 무역 수지가 악화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동반 상승해 기업 마진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기업 재정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소비 여력이 감소해 실질 소득이 축소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 자금 경색이 계속되면 금융위기로 확대됩니다. 통계청에서 11월 2일 발표한 전년 대비 10월 소비자 물가 증감률을 보면 5.7%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석유류의 기여도가 줄지 않기 때문에 전월보다 다시 높아진 것인데 글로벌 공급난이 계속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공, 제조업 비중이 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더 크게 상승합니다. 앞선 물가 구성 요소 중 석유류 제품 등 주요 에너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도는 38.9%나 됩니다. 이 차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와 석유 제품 물가 증감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올해 2월부터 에너지 가격,
석유류 수입 제품 물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이 5%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은 가계의 구매력을 축소시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이므로 원자재 및 수입 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난과 오펙 플러스의 석유 감산이 2023년에도 계속되면 원자재 및 주요 에너지 물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3년 상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은 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한국 경제는 고물가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4% 이상 지속되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3% 이상의 고물가는 경기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경기의 악순환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난으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집니다. 이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비여력 감소는 가계의 구매력을 상실시키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환율 또한 추가로 상승해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표는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소비자 물가 증감률이 3%를 넘어선 2009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경기 악순환 과정에서 설명드렸듯이 물가 급등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고 가계 소비여력 축소로 이어져 실질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아파트 매수자의 구매력이 현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 물가 상승률 3%, 즉 인플레이션율 3% 이상이 계속되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자산시장 침체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자체 계량 분석 모델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023년에도 4%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9월 보고서에서 2023년 페드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른다고 해도 2023년 12월 코어 PCE가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인 미국에 비해 원자재 가공무역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3%가 지속되는 한 국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IMF 전망대로 2023년 말에는 부동산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언제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지 2% 수준의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경기 선순환 구조로 전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가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원자재 및 유가가 하락해 환율 또한 안정되었고 수입 물가 하락과 더불어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늘어났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로 유동성이 풍부해져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역시 안정되어 실질 구매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도 상승했었습니다. (1~2%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던 시기인 2012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약 30% 상승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집값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물가가 2% 이하로 하락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한 후에 주택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집값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는 저물가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올 때이며, 그때가 되면 집값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실수요자들께서는 저물가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자주 나올 때를 내 집 마련 시기로 판단하셔서 주택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환율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저환율이 지속되다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국내 실물 경기가 악화됩니다.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달러 수요가 늘어 해외로 달러가 유출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여 무역 적자가 확대됩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는 이미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의 통화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시장금리 상승을 수반한 물가 상승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실질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 하락 국면에 접어든 현재 매수 수요 급감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한 것입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 최고치는 1805원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로 달러 인덱스는 120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29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008년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에도 달러 인덱스는 75에서 85로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156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도 달러 인덱스 급등과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10월 중 한때 144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화폐의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합니다. 환율은 물가와 시장금리, 부동산 시장과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합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기준금리가 인상됩니다. 결국 가계 소비 여력이 급격히 감소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면 대출 연체율이 증가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부도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해 시장금리와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원달러 환율과 2006년부터 집계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비교해보면 환율 급등기인 2008년과 2011년, 2013년과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2년 4월에서 현재까지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환율이 오르면 시장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해 실질소득 감소로 수요자의 구매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는 더욱 오를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이 지속되면 달러 결제로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무역 적자 폭은 확대됩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 인덱스는 85였고 원달러 환율은 최대 1,567원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111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423원으로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 강달러가 지속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돼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회사채 금리 등 시장 금리가 급등합니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이 가시화되고 수요 침체가 길어지면 건설사 등이 연쇄 부도해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과 서울시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도달할 경우 아파트 시장의 거품 붕괴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환율 하락 국면이 전개되는 실물 경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뤄야 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에서 환율 하락 국면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달러 공급이 증가해 달러의 원화 환전 금액이 많아져 시중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폭 증가로 실물경제 펀더멘털이 향상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하락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부동산 수요, 특히 아파트 매수 수요가 급증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역대 아파트 실거래가를 원달러 환율과 비교한 지표입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2009년과 2010년엔 매매 가격이 기술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가 본격화되어 환율 하락 안정기에 접어든 2012년과 2013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10월에서 2018년 1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환율 하락 안정기였을 경우에도 어김없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환율의 하락 안정이 실수요자의 소비 여력 증가와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 구매력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투자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11월 2일 FOMC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최대 4%로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는 2022년 12월에서 2023년 9월까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로 오르게 될 확률을 약 4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도 강달러는 계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도달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600원에 도달하면 시장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2023년 부동산 시장 폭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및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야 합니다. 앞선 챕터에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2% 도달 시기를 2025년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이 되어야
우리나라도 2% 이하로 낮아질 것입니다. 2025년에 인플레이션율이 2% 이하로 하락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수준에서 안정되어 집값은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쉽게 집값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는 환율 하락 및 환율 안정 관련 뉴스가 많아질 때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가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됐던 시기였습니다. 실수요자들께서는 환율 하락 및 안정기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주택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값 바닥 신호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